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VVIP 전용 펜트하우스 라운지는 부와 권력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은은한 샴페인 향과 값비싼 향수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클래식 선율처럼 울려 퍼졌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는 IT 업계의 신성, 이노테크의 대표 강민혁이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톰 포드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거물급 투자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곁에서 마치 밤하늘의 달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여인이 있었다. 바로 그의 아내,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보석이나 노출이 심한 드레스 없이도 기품이 넘쳤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와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심플한 디자인의 실크 드레스는 그 자체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서연은 남편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손님들 사이를 우아하게 오가며 부족한 와인을 채워주거나 가벼운 대화로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세심한 배려와 지성이 묻어났다. 사람들은 강민혁의 비범한 사업 수완을 칭찬했지만 그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의 성공 뒤에는 이서연이라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아내가 아니었다. 한때 월스트리트에서도 주목했던 천재적인 금융 분석가였지만 사랑하는 남자의 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경력을 기꺼이 내려놓은 여자였다. 그녀는 민혁의 가장 뛰어난 조언자이자 가장 냉철한 비평가였으며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강 대표님,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은 모두의 허를 찌르는 한 수였어요. 한 중년의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감탄하며 말했다. 민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침없는 야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저 남자의 빛나는 순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사랑은 그런 것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을수록 민혁은 더욱 빛났다. 그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새로운 프로젝트의 정사진을 제시했고 투자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료되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조용히 뒤편으로 물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했다. 케이터링 업체 직원에게 부족한 음식을 지시하고 은은한 조명이 꺼지지 않도록 살폈다. 그녀의 완벽주의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빛을 발했고 덕분에 파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드럽게 흘러갔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무대 뒤의 연출가와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찾아오는 어둠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파티가 끝나고 수많은 찬사와 축하를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평소 같았으면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제잘거리며 기쁨을 나누었을 테지만 민혁은 피곤하다는 짧은 한마디를 끝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 얼굴은 조명 아래에서 보았던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의 얼굴이 아니었다.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서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여보. 다들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던데요. 그녀의 말에 민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차창 밖 어두운 도시의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의 가슴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그의 침묵과 무관심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들의 집인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혁의 등은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지며 곧장 서재로 향했다. 먼저 씻어요. 처리해야 할 일이 좀 남아서.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할 말을 잃은 채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화려했던 파티의 잔향은 온데간데 없고 집안을 가득 채운 것은 숨 막히는 정적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다.
서연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오늘 밤 느꼈던 불안감을 씻어내려 했다. 하지만 물줄기에도 씻겨나가지 않는 찝찝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다. 샤워를 마치고 가운을 걸친 채 밖으로 나왔을 때 서재의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평소라면 그가 일에 집중하도록 방해하지 않았겠지만 오늘따라 그녀는 참을 수가 없었다. 따뜻한 허브티라도 한 잔 가져다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문틈으로 들려오는 민혁의 통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평소에 차분한 톤이 아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롭고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모든 자금은 예정대로 싱가포르 계좌로 이동 중이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바로 실행할 거야. 서연은 숨을 죽였다. 싱가포르 계좌라니. 금시초문이었다. 회사의 중요한 자금 이동이라면 자신이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회사 기밀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통화를 마친 민혁이 신경질적으로 의자에 몸을 기댔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피곤해 보여서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찻잔을 본 민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마치 자신의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다정함 대신 의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방금 왔어요. 통화 중인 것 같아서 기다렸죠. 민혁은 그제야 표정을 풀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그는 서연이 건넨 찻잔을 받아 책상 위에 내려놓고는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서연은 그의 어깨 너머로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영문과 숫자로 가득한 문서가 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산 분리 및 청산 Asset Separation and Liquidation 이라는 단어와 함께 낯선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 목록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정황들이었다. 무슨 서류예요? 중요한 건가 봐요. 서연이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민혁은 노트북을 급하게 닫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사 기밀이야.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그의 반응은 서연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그들은 서로에게 비밀이 없었다.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항상 서연과 상의했던 그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낯설고 충격적이었다. 그 순간 닫힌 노트북 옆에 놓인 민혁의 스마트폰 화면이 잠시 켜졌다.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었다. 발신인은 YCG라는 이니셜. 그리고 화면에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진 메시지의 내용은 서연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당신의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질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낡은 껍데기. 그 단어는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YS, HS는 윤소희. 오늘 파티에서도 유독 민혁의 곁을 맴돌던 젊고 야심만만한 여성 파트너의 이니셜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 그녀가 전부를 바쳤던 남편, 그녀가 이룩했다고 믿었던 완벽한 삶,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다시 일에 집중하려는 듯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조용히 몸을 돌려 서재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이 화려하고 넓은 펜트하우스가 이제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웨딩 사진이 역겹게 다가왔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는 과연 자신이 아는 그 사람이 맞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었을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태블릿 PC를 켰다. 예전 실력을 전부 잊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남몰래 민혁의 회사 내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어 둔 적이 있었다. 물론 그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남편의 일을 돕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백도어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의 문이 될 운명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익숙하게 보안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알아야만 했다. 모든 것의 진실을. 서버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문제의 이메일을 찾아냈다. 그것은 민혁이 윤소희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일 중 하나였다. 제목은 프로젝트 피닉스 최종 계획.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이 설립한 유령 회사를 통해 공동 명의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고의적인 부실 경영으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 뒤 M&A를 통해 윤소희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이서연에게 떠넘기는 것이었다. 그녀의 과거 금융 분석과 경력을 이용해 그녀가 모든 것을 주도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치밀한 함정이었다. 이메일의 마지막 문장은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서연만 처리하면 모든 게 완벽해. 그녀의 순진한 사랑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 순진한 사랑. 서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녀는 순진했다. 한 남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그의 거짓된 미소를 철석같이 믿을 만큼 순진하고 어리석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완벽한 삶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은 그녀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재단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처절한 배신감과 지독한 분노가 뒤엉킨 차가운 각성의 시작이었다. 완벽했던 그녀의 세계에 거대하고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태블릿 PC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빛이 이서연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비추었다. 순진한 사랑. 그 세 단어는 독화살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 이성과 감각을 마비시켰다. 숨을 쉬려 했지만 공기 대신 배신감이라는 무거운 덩어리가 목구멍을 틀어막는 것 같았다. 그녀가 전부라 믿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영혼을 베고 있었다. 지난 수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말들이 이 거대한 사기극을 위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배신자를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냉철한 분석가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분노로 떨렸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잠들어 있던 그녀의 천재성이 강민혁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녀의 낡은 껍데기 속에 숨어있던 진짜 이서연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고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며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밤이 깊어질수록 강민혁과 윤소희의 추악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업 파트너라는 이름 아래 철저하게 공모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회사 기밀 유출, 주가 조작 계획, 그리고 서연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 대출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 심지어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유령 회사로 자산을 옮긴 기록과 프로젝트 피닉스가 성공한 후 함께 떠날 도피성 휴양지의 예약 내역까지 발견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거대하고 끔찍한 배신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동이 트고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출 때쯤 서연은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서재에서 나온 민혁은 밤새 일에 지친 기색이었지만 서연을 보자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 잤어.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네.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서연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당신이야말로 잠 좀 자면서 일해야죠.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그를 위해 커피를 내렸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는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려야 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민혁은 어젯밤 파티의 성공을 자축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떠들었다. 그는 서연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녀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며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의 말에 담긴 거짓과 숨겨진 의도를 분석하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 모든 눈빛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교활한 적으로 보일 뿐이었다. 민혁이 출근한 후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서연은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자신에게 법적 책임을 떠넘기려는 함정의 실체를 파악해야 했다. 이메일에 언급된 보증 계약서의 행방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민혁의 서재, 개인 금고, 심지어는 자신이 무심코 서명했던 서류들까지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의심스러운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을 만큼 치밀했다. 바로 그때 우편함에 도착한 등기우편 하나가 그녀의 눈에 띄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상업은행인 대한은행에서 온 공식 서류였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기업 대출 연대보증 채무 최종 이행 통지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자그마치 500억 원. 이노테크의 신규 사업 자금 명목으로 대출된 거액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이서연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그런 거액의 대출에 보증을 선 기억이 전혀 없었다. 서류에 찍힌 인감도장과 서명은 분명 그녀의 것이 맞았다. 순간 몇 달 전 민혁이 회사의 간단한 운영 서류라며 여러 장의 서류 뭉치를 내밀며 서명을 부탁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를 철석같이 믿었기에 그녀는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서명하고 인감을 내어주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킬 덫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심장을 배신당한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재정적으로도 완벽하게 고립되고 파산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이것은 강민혁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완벽한 지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힘도 없었다. 텅 빈 집 안에서. 그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믿었던 사랑, 헌신했던 세월,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남겨진 거대한 빚더미. 그녀의 세상은 이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분노였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이렇게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다는 강렬한 생존 본능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직접 강민혁을 찾아가 그의 입으로 진실을 듣고 그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채무 통지서를 단단히 움켜쥐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노테크 본사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대표이사실.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서연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강민혁은 윤소희를 포함한 핵심 임원들과 회의 중이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회의 테이블로 걸어가 민혁의 앞에 채무 통지서를 내던졌다. 이게 뭐야?
얼음처럼 차가운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임원들에게 말했다. 잠시 실례하죠. 개인적인 일인 것 같으니 임원들과 윤소희가 밖으로 나가고 대표이사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강민혁은 마침내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알았나 생각보다 빠르네. 역시 이서연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윤소희와의 관계, 재산을 빼돌린 것, 그리고 그녀에게 빚을 떠넘긴 것까지. 그는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뻔뻔하게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 서연아, 당신의 능력, 당신의 인맥, 그리고 당신의 멍청한 사랑까지도 덕분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그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녀의 절규에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사랑, 그건 당신 혼자만의 착각이었지. 나한테 당신은 성공을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이제 그 역할이 끝났을 뿐이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게 악마처럼 속삭였다. 당신은 똑똑한 여자지만 결국 사랑에 눈먼 어리석은 여자일 뿐이야. 그 빚. 평생 갚아도 못 갚을걸. 법적으로 당신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러니 얌전히 무너져. 그게 당신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니까.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에게 이서연은 이미 끝난 존재였다. 서연은 그의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어떤 증거보다 그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고백이 그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환상과 결혼했던 것이다. 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건물을 빠져나와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거리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강민혁의 사무실을 뛰쳐나온 이서연은 목적지 없이 거리를 헤맸다. 수많은 인파와 경적 소리, 화려한 넌사인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분주하게 돌아갔지만 그녀의 세상은 완벽하게 멈춰버렸다.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걷던 그녀는 어느새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비즈니스 호텔 앞에 서 있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곳이 필요했다. 그녀는 현금으로 값을 치르고 창문 너머로 회색빛 도시의 뒷골목이 보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그녀는 전화기에 전원을 끄고 세상과 단절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먹지도, 마시지도, 잠들지도 못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거나 의미 없이 채널만 돌아가는 TV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강민혁이 여전히 성공한 젊은 기업가로 칭송받고 있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울 때마다 서연은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없었다. 처음부터 괴물이었던 자를 사랑했던 자신만이 있을 뿐이었다. 절망은 늪과 같아서 그녀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 강민혁의 말대로 자신은 그저 사랑에 눈먼 어리석은 여자일 뿐이라는 패배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500억이라는 빚은 현실적인 무게로 다가와 그녀의 숨통을 조였다.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 버릴까? 그의 바람대로. 얌전히 무너져 주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쉬운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삶은 잿더미가 되었고 그곳에선 어떤 희망도 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멍하니 꺼진 TV 화면을 바라보던 서연은 문득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헝클어진 머리, 핏기 없이 마른 입술, 초점을 잃고 퀭한 눈. 그곳에는 한때 모두가 부러워했던 우아하고 지적인 이서연은 없었다. 삶의 모든 의지를 상실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낯선 여자의 모습만이 비치고 있었다. 이것이 강민혁이 원했던 모습일까? 그가 경멸하며 던졌던 낡은 껍데기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바로 그때 무심코 켜둔 TV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이노테크가 윤소희가 대표로 있는 신생 벤처 캐피털과의 대규모 파트너십, 즉 프로젝트 피닉스를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이었다. 뉴스는 이 파트너십이 가져올 혁신적인 미래를 떠들어댔고 주식시장은 뜨겁게 환호했다. 화면 속에서 강민혁과 윤소희는 나란히 서서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성공은 서연의 피와 눈물을 양분 삼아 피어난 꽃이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서연에게 남은 마지막 연민마저 불태워버리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이 증발한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들어찼다.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에 놀아나는 것뿐이다.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고 비참한 패배자로 기억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화면에 비쳤던 낯선 여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날카로운 빛을 발견했다. 서연은 기억해냈다. 강민혁의 아내가 되기 전에 자신을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오라클이라 불리며 복잡한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 보던 천재 분석가 이서연을 남자들로 가득한 경쟁 속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고 자신의 실력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당당한 커리어 우먼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자신이 이제 깨어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부당한 게임의 판을 뒤엎을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결심이 서자 머릿속이 놀랍도록 맑아졌다. 그녀는 호텔을 나와 현금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노트북과 프린터 그리고 여러 개의 대포폰을 구입했다. 다시 돌아온 호텔 방은 이제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전쟁 사령부로 변모했다. 그녀는 방 한쪽 벽면 전체에 프린트한 자료들을 붙이기 시작했다. 강민혁, 윤소희, 그리고 그들의 주변 인물들의 관계도 자금이 흘러간 유령 회사들의 지배구조, 그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의 목록, 그녀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벽 위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어 갔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울수록 그녀는 자신이 혼자서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혁은 이미 거대한 법률팀과 회계팀을 등에 업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수많은 이름들을 떠올렸지만 모두가 현재의 강민혁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었다. 그때 뇌리를 스치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바로 박지훈. 그녀가 월스트리트를 떠나기 전까지 함께 일했던 선배이자 유일하게 그녀의 능력을 아까워하며 마지막까지 그녀의 선택을 말렸던 사람이었다. 박지훈은 업계에서 소문난 실력자였지만 대형 로펌의 스타 변호사가 되는 대신 자신만의 작은 금융 컨설팅 회사를 차려 조용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돈보다는 신의를 중시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분석가의 능력을 누구보다 깊이 신뢰했다. 몇 년간 연락이 끊겼지만 그러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날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떠났던 후배가 이제 와서 초라한 모습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자존심은 사치였다. 그녀는 새로 산 대포폰을 들어 박지훈의 사무실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파크 파이낸셜 컨설팅 박지훈입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과거에 자신감 넘쳤던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썼다. 박지훈 선배님 저예요. 이서연.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박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이서연 정말 서연이 너 맞아.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아주 긴급한 투자 자문이 필요해서요. 선배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서요. 그녀는 투자 자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그들만이 아는 암호와도 같았다. 과거 그들이 함께 일할 때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 사안을 특별 투자 자문이라고 부르곤 했다. 박지훈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긴장감과 절박함을 놓치지 않았다. 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는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다. 내일 오후 2시. 내 사무실로 와. 아무도 없는 시간으로 비워두지. 그의 대답은 서연에게 한 줄기 밑과도 같았다. 그녀는 짧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복수의 서막을 열 첫 번째 불씨가 당겨진 것이다. 그녀는 벽에 붙은 강민혁의 사진을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오후, 이서연은 약속 시간에 맞춰 여의도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박지훈의 사무실을 찾았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노테크 빌딩과는 달리 그의 사무실은 낡은 벽돌 건물의 3층에 자리한 눈에 띄지 않는 소박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파크 파이낸셜 컨설팅이라는 작은 명패에서는 단단한 전문성과 신뢰감이 묻어났다. 서연은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사무실 문을 열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처절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박지훈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녀를 보는 그의 눈빛은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한때 업계의 별처럼 빛났던 후배의 초췌한 모습은 그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도대체 어떻게 지낸 거야, 결혼한다더니. 소문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일인데 그래.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서연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고맙다는 짧은 인사를 건넨 뒤 가져온 서류 뭉치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개인적인 하소연이나 감정적인 설명은 모두 생략한 채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브리핑을 하듯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선배님께는 투자 자문이 아니라 전쟁의 파트너가 필요해서 찾아왔어요. 그녀의 단호한 첫마디에 박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이혼 문제로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서연은 지난 며칠간 밤새워 정리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강민혁과 윤소희의 관계, 그들이 설립한 유령 회사들의 목록,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도,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종착지가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임을 증명하는 이메일 내용까지.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팩트와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날카로운 분석만이 존재했다. 한때 월스트리트를 감탄시켰던 분석가 오라클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박지훈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다. 강민혁의 성공 신화 뒤에 이런 추악한 이면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서연아, 이건 너무 심각한 주장이야. 이 자료들만으로는 정황 증거일 뿐. 법정에서는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 강민혁이 그냥 절세 수단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거라고 주장하면 그만이야. 그는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현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서연이 제시하는 다음 증거를 향해 있었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서류, 바로 500억 원의 연대 보증 채무 통지서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어때요? 선배님, 이것도 절세 수단의 일부일까요? 서류를 확인한 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액의 채무와 이서연의 서명. 그는 그제야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이혼 소송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파괴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연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명랑하고 순수했던 후배가 아니었다. 깊은 절망의 끝에서 분노와 복수심으로 단련된 차가운 전사처럼 보였다. 박지훈의 마음속에서 연민과 동정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분노와 의협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부당하고 비겁한 싸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강민혁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군. 자기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그의 나지막한 말은 서연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그 순간 그들의 동맹은 조용히 체결되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었다. 정의를 위한 프로들의 연대였다. 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을 그들의 비밀 작전 기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보안 시스템, 금융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원할 수 있는 그의 인맥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대신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이서연이었다. 그녀의 분석과 전략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일 것이었다. 그날 이후 박지훈의 작은 사무실은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비밀스러운 심장부가 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금융 컨설팅 회사로 운영되었지만 해가 지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밤이 되면 그곳은 치열한 정보전이 벌어지는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서연은 더 이상 호텔에 머물지 않고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24시간 내내 사건에 매달렸다. 그녀는 세상의 눈에는 여전히 충격적인 배신에 무너진 비련의 아내여야 했다. 그것이 그들을 방심하게 만들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강민혁이 세운 유령 회사들의 실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파나마,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조세 피난처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회사들이었다. 박지훈이 합법적인 경로로 기업 등기 정보를 조회했지만 예상대로 소유주는 전부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실제 주인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강민혁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공법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수백 개에 달하는 유령 회사들의 설립 서류와 온라인 등록 데이터를 분석하던 그녀는 아주 미세한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각기 다른 나라, 다른 시기에 설립된 회사들이었지만 서류의 특정 양식 코드와 디지털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미세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화가가 자신의 그림에 남기는 작은 서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찾았어요, 선배. 며칠 밤을 새워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에 특정 코드 라인을 가리켰다. 이건 특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서 사용하는 자체적인 문서 생성 프로그램의 버그일 가능성이 커요. 이 모든 유령 회사들을 단 한 곳에서 혹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한 팀이 만들었다는 증거죠. 그녀의 분석에 박지훈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수만 줄의 데이터 속에서 이런 미세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그녀의 능력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이 디지털 지문을 남긴 자를 찾아내면 강민혁의 비밀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다크웹의 해커들을 고용하고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추적은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추격은 이제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적의 꼬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다. 서연의 입가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복수의 칼날을 처음으로 날카롭게 가는 대장장이의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박지훈의 사무실, 즉 그들의 비밀 전쟁 기지에서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이서연과 박지훈은 유령 회사 설립에 사용된 디지털 지문의 주인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옴니 리걸,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부자들의 비밀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악명 높은 국제 로펌이었다. 이제 목표물은 특정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옴니리걸은 철옹성 같은 비밀 유지 원칙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들을 법적으로 압박할 강력한 한방이 필요했다. 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금융 분석과 데이터 추적으로는 옴니리걸의 입을 열게 할 수 없어. 이제부터는 법의 영역이야. 우리가 수집한 이 모든 증거들을 날카로운 창으로 만들어 강민혁의 심장을 꿰뚫을 사람이 필요해. 그의 말은 서연도 이미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다. 아무리 완벽한 증거라도 법정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그들은 법조계 인물들의 명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 사람들은 안 돼요. 모두 강민혁과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는 사이죠.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계급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처럼. 그들은 거대한 카르텔의 일원이었고 그 카르텔의 암묵적인 룰을 깨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자가 아닌 외부의 공격수였다. 서연은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에겐 아직 때 묻지 않은 사람이 필요해요. 돈이나 명예보다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 잃을 것이 없어서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변호사를 찾아야 해요. 그녀의 제안에 따라. 그들은 검색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화려한 승소 경력이 아닌. 비록 패소했더라도 거대 기업을 상대로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의미 있는 싸움을 한 변호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한 이름이 들어왔다. 한유진. 한유진 변호사.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형 로펌들의 러브콜을 모두 거절한 채 서초동의 작은 개인 사무실을 연 젊은 여성 변호사였다. 그녀의 수임 기록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부당 해고를 당한 노동자, 의료소송에 휘말린 서민, 거대 자본의 상권을 빼앗긴 영세 상인들. 그녀는 항상 약자의 편에서 싸우고 있었다. 승률은 높지 않았지만 한번 사건을 맡으면 독사처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으로 유명했다. 서연은 그녀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서연과 박지훈은 직접 한유진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이 아닌 낡은 법조 빌딩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무실은 온갖 서류 뭉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어지러운 속에서도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마침내 마주한 한유진은 생각보다 더 젊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누가 봐도 상류층으로 보이는 두 사람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한유진은 그들을 재벌가의 복잡한 이혼 소송을 의뢰하러 온 고객쯤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서류를 검토하던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닙니다. 제 전문 분야와는 맞지 않는 것 같군요. 더 큰 로펌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의 차가운 거절에 박지훈이 나서려 했지만 서연이 그를 조용히 막아섰다. 그리고는 한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유진 변호사님, 저희는 이혼 소송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국제적인 규모의 자금 세탁, 횡령, 배임, 그리고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러 왔습니다. 이혼은 그저 이 거대한 범죄의 작은 일부일 뿐이고요. 서연의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에 한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처음으로 서연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박지훈의 사무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준비해온 자료들을 그녀의 좁은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자료를 훑어보던 한유진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굳어갔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복잡한 금융 데이터와 법률 문서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이 자료들이 의미하는 법적인 무게를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였다.
한유진은 자료에서 눈을 떼고 서연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디지털 증거들의 출처는 명확합니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나요? 연대보증 서명의 필적 감정은 의뢰했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감정적인 동정이 아닌 철저히 법적인 관점에서의 검증이었다. 서연과 박지우는 막힘없이 준비된 답변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했는지를 보여주었다. 모든 설명을 들은 한유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사건을 맡는 것은 그녀의 변호사 인생을 건 도박이 될 터였다. 상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의 총수, 강민혁이었다. 그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법조계의 주류 세력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이 사건, 맡았다가 제 변호사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겠군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에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 사건은 한유진 변호사님을 정의의 상징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아내의 복수를 도와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법의 이름으로 거대한 악을 심판해달라고 온 겁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한유진의 눈빛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위험을 두려워하는 소시민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변호사가 된 투사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 빌어먹을 자식, 법정에 세워보죠. 그렇게 세 사람의 동맹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전략을 세우는 총사령관 이서연, 데이터를 분석하고 뒷받침하는 참모 박지훈, 그리고 최전선에서 법의 칼을 휘두를 공격수 한유진. 그들은 더 이상 흩어진 개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하나의 팀이 된 것이다. 그날 밤, 한유진의 작은 사무실에서 세 사람은 앞으로의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이제 그들은 강민혁의 제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를 벼리기 시작했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동맹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강민혁의 세상은 완벽했다. 이노테크의 주가는 프로젝트 피닉스 발표 이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고, 언론은 그를 한국의 스티브 잡스에 비유하며 찬사를 쏟아냈다. 그의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사업 파트너 윤소희가 있었고, 그의 발목을 잡던 낡은 과거, 이서연은 이제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완전한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룩했다고 굳게 믿었다. 그 여자,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시던 윤소희가 멸시가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혁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어디 허름한 호텔 방구석에 처박혀서 울고 있겠지. 아니면 벌써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있으려나?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였던 사람에 대한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그에게 이서연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잠시 이용했던, 이제는 효용 가치가 다해버려진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진짜 능력을, 그녀의 차가운 분노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윤소희가 그의 품에 파고들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기야, 그래도 일 처리는 확실하게 한 거 맞지? 나중에라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강민혁은 그녀의 턱을 가볍게 쥐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걱정 마. 법적으로 완벽해. 그녀는 평생 빚만 갚다가 인생을 끝내게 될 거야. 절대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어.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며 어떤 변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모든 비극은 바로 그 오만함에서 시작되었다. 며칠 뒤, 강민혁은 그의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스위스 은행의 담당자로부터 심상치 않은 보고를 받았다. 누군가 그의 유령 회사 중 하나의 계좌에 대해 비정상적인 경로로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이었다. 시도는 차단되었지만 꽤 전문적인 해커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덧붙여졌다. 강민혁은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뻔하지. 퀀텀 그룹 놈들이겠지? M&A 시장에서 나한테 밀리니까.
뒤에서 더러운 수작을 부리는군. 그는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는 보안을 강화하라는 지시만 내렸을 뿐이었다. 하지만 불길한 신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 젊은 경제부 기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대표님의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자체는 원론적이었지만 그 시점과 맥락이 강민혁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능숙하게 질문을 피해갔지만 행사가 끝난 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비서에게 소리를 질렀다. 대체 저런 근본 없는 놈을 누가 들여보낸 거야. 배우를 알아봐. 강민혁은 이 모든 것이 경쟁사의 계획적인 공격이라고 확신했다. 그가 보기에 세상은 자신과 같은 포식자들의 싸움터였고 이서연 같은 약자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적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힘과 야망을 가진 존재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무너져버린 전처가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상상은 그의 오만한 사고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위협이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존재라는 사실을 꿈에도 깨닫지 못했다. 분노와 조바심에 휩싸인 그는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 경쟁사들이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기존의 유령 회사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자금들을 서둘러 프로젝트 피닉스와 관련된 새로운 안전 가옥으로 옮겨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즉시 옴니 리걸의 담당 변호사와 핵심 재무팀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지금 당장 모든 자금 이동을 시작한다. 일주일 안에 전부 끝내. 흔적 하나 남기지 마. 그의 지시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이것은 최악의 악수였다. 서두르는 과정에서 그들은 실수를 연발하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여러 단계의 보안 절차를 거쳤을 자금 이체를 간소화했고 그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 채널을 사용했다. 자금 세탁을 위해 거쳐가던 수많은 경유지를 생략하고 곧바로 새로운 계좌로 자금을 쏘아보냈다. 기존의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한 그들의 성급한 움직임은 오히려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새로운 증거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편 박지훈의 사무실에 차려진 전쟁 기지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서영과 그녀의 팀은 강민혁의 네트워크에 설치해둔 미세한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송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이 흘린 작은 떡밥을 강민혁이 제대로 물었고 이제 그는 낚싯바늘에 걸린 줄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었다. 한유진 변호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이건 뭐 우리가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겠는데요. 알아서 증거를 만들어주고 있으니 박지훈 역시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다. 서연아, 강민혁의 오만함을 역이용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다니.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흥미로운 게임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건 처절한 싸움이었다. 아직 방심하긴 일러요. 그는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모니터에 떠오른 강민혁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자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경쟁사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자신의 비밀 자산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자축했다. 그는 그날 밤 윤소희와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렸다. 내 적들은 너무 예측 가능해서 시시하다니까. 그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거만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적이 자신이 버린 그 아내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며 서서히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있었다. 강민혁이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스스로 파놓은 함정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동안 이서연의 비밀 기지에서는 방역의 서막을 열기 위한 치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강민혁의 성급한 자금 이동 과정에서 흘러나온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제 그들의 손에 들린 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한유진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선언했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이 증거들이라면 최소한 검찰의 수사를 이끌어낼 명분은 충분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서연은 신중했다. 전면전은 아직 위험 부담이 컸다. 강민혁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역공을 당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려면 처음에는 작은 균열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저들에게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그들 내부에서부터 혼란과 균열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서연은 벽에 붙은 관계도를 가리켰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강민혁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이 뱀 같은 공범자들이에요. 그들의 신뢰를 흔들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녀의 전략은 맹수의 심장을 직접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동맥부터 하나씩 끊어놓는 것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저격 대상은 이노테크가 최근에 인수한 유럽의 작은 AI 기술 회사였다. 서류상으로는 유망한 벤처기업 인수였지만 실체는 강민혁이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이용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서연의 팀은 이 인수 과정에서 이노테크의 기업 가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졌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챙겼다는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완벽한 범죄 증거는 아니었지만 시장에 의혹을 던지기에는 충분했다. 그들은 이 정보를 언론에 흘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은 강민혁의 광고와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대안으로 작지만 날카로운 탐사 보도로 신뢰를 얻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코리아 포커스를 선택했다. 서연은 직접 익명의 제보자로서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코리아 포커스의 김민준 기자에게 자료를 보냈다. 자료에는 직접적인 증거 대신 의혹을 추적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와 날카로운 질문들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 기자는 젊고 야심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익명의 제보를 의심했지만 제보자가 던져준 단서들을 따라가 본 결과 이노테크의 인수합병 보고서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가 추가 취재를 시작하자 이노테크의 홍보팀은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취재를 방해했다. 그들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김민준 기자의 의심에 불을 지폈고 그는 이 사건에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며칠 뒤 코리아 포커스의 홈페이지에 작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잘 나가는 이노테크, 유럽 벤처기업 인수, 고가인수 논란의 진실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강민혁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인수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점, 피인수 기업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것은 강민혁의 완벽한 제국에 던져진 첫 번째 돌멩이였다.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는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증권가 정보지와 주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조성되었고 다음 날 아침 이노테크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락폭은 크지 않았지만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던 이전의 기세와 비교하면 분명한 이상 신호였다. 이사들과 대주주들로부터 강민혁에게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고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이 기사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명백한 공격임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이번에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그는 이 공격의 배후에 당연히 자신의 경쟁사인 퀀텀 그룹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감히 나를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해본 때를 보여주지. 그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받아치기로 결정했다. 강민혁은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리고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퀀텀 그룹이 주가 조작을 위해 악의적인 흑색 선전을 퍼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폭탄 발언에 언론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이노테크의 주가 논란은 이제 두 거대 IT 기업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나갔다. 강민혁은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서연이 짜놓은 판 위에서 놀아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분노는 내부로도 향했다. 그는 정보 유출의 범인을 색출하겠다며 자신의 핵심 측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재무팀과 법무팀은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고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범죄 카르텔의 불신이라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공범들은 강민혁의 예측 불가능한 분노에 불안을 느끼며 각자 살아남을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현의 비밀 기지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강민혁의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횡설수설하며 경쟁사를 비난하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다. 박지훈이 감탄하며 말했다. 정확히 네가 예측한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 저렇게 흥분해서 날뛰는 걸 보니 우리가 제대로 찌른 게 확실하군.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화면 속의 강민혁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첫 번째 경고에 저렇게 반응한다면 진짜 공격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방역의 서막은 성공적으로 올랐다. 강민혁이 언론과 경쟁사를 상대로 벌이는 요란한 전쟁은 이서연의 팀에게 완벽한 연막이 되어주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그 진흙탕 싸움에 쏠려 있는 동안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강민혁의 광적인 반응이 그의 제국 내부에 공포와 불신을 심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다. 이제는 그 공포를 이용해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무너뜨릴 때였다. 그들의 목표는 이노테크의 재무이사 최진우였다. 그는 강민혁의 지시에 따라 불법 자금 세탁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었다. 박지훈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그는 본래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희귀병을 앓는 딸의 막대한 병원비 때문에 강민혁의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강민혁처럼 탐욕스러운 괴물이 아니라 두려움에 굴복한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강민혁의 편집증적인 숙청 작업 속에서 가장 큰 공포에 떠는 사람도 바로 그였다. 서연은 최진우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를 통해 강민혁의 범죄를 입증할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작전은 한유진 변호사가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간의 잠복 끝에 최진우가 주말마다 혼자 찾는 작은 성당을 알아냈다. 그녀는 미사가 끝난 뒤 성당을 나서는 그에게 우연을 가장해 접근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우 이사님, 이노테크의 재무 구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진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는 한유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사님께서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당신의 가족을 지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기회를 드리고 싶군요. 그녀의 마지막 말, 가족이라는 단어는 최진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의심과 공포의 씨앗이 심어졌다. 며칠 뒤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던 최진우는 결국 한유진이 남긴 연락처로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강의 공원이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한유진뿐만이 아니었다. 차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이서연이었다. 최진우는 유령이라도 본 듯 경악했다. 그가 알던 남편의 배신에 무너져 내렸을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강인한 눈빛의 전략가가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어떠한 협박도 회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자신들이 확보한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최진우의 이름이 적힌 자금 이체 지시서, 그의 서명이 담긴 유령 회사의 설립 서류들, 그리고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강민혁 대표는 지금 마녀 사냥을 하고 있어요. 곧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희생양이 필요해지겠죠. 최 이사님,
당신은 그가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당신의 딸이 아픈 것을 약점 삼아 당신을 협박했던 그가 가장 먼저 당신을 꼬리 자르듯 버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연은 그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우리에게 협력하세요. 그러면 한 변호사님이 당신을 공범이 아닌 내부 고발자이자 핵심 증인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의 증언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킬 유일한 방패가 될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강민혁의 편에 선다면 당신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갈 겁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는 빚과 오명만이 남겠죠. 최진우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강민혁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최진우는 강민혁의 모든 비밀이 담긴 결정적 증거의 존재를 실토했다. 그것은 크로노스라고 불리는 작은 암호화 외장 하드였다. 그 안에는 강민혁이 저지른 모든 불법 거래, 원본 장부와 정관계 로비 내역, 심지어 공범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 녹음해둔 대화 파일까지 들어있었다. 강민혁은 그것을 자신의 보험이라 부르며 사무실 안에 비밀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 서연의 팀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바로 그 크로노스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노테크의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기로 한 것이다. 강민혁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호텔 연회장에 모이는 그날 밤이 D-Day였다. 작전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최진우가 긴급한 재무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는 핑계로 잠시 회사를 다녀오는 것이 계획이었다. 박지우는 그 시간대에 맞춰 회사 주변의 모든 CCTV를 해킹해 감시 사각지대를 만들고 한유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적인 알리바이를 준비했다. 파티 당일 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강민혁이 무대에 올라 성공 신화를 연설하고 있을 때 최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텅 빈 이노테크 빌딩은 거대한 유령선처럼 고요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카드를 대고 어둠이 내린 복도를 지나 강민혁의 사무실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그는 어둠 속에서 익숙하게 벽 뒤에 비밀 금고를 찾아냈다. 금고를 열기 위해 비밀번호와 지문 인식을 시도하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순찰을 도는 경비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황급히 거대한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다행히 경비원은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지나갔다. 지옥 같은 몇 분이 흐른 뒤 그는 다시 금고로 다가가 마침내 그것을 여는 데 성공했다. 금고 안에는 그의 말대로 손바닥만한 검은색 외장 하드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최진우는 크로노스를 품에 넣고 유령처럼 회사를 빠져나왔다. 그는 약속된 장소인 인근 지하철역의 물품 보관함에 외장 하드를 넣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잠시 후 박지훈이 나타나 그것을 회수했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비밀 기지로 돌아온 박지훈이 외장 하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했다. 서연은 침착하게 그것을 자신들의 보안 시스템에 연결했다. 복잡한 암호 해독 과정이 끝나고 마침내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끝없이 펼쳐지는 범죄의 기록들이었다. 서연은 굳은 얼굴로 화면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끝났어. 이 전쟁을 끝내러 가죠. 승패를 가를 결정적 증거는 이제 그들의 손 안에 있었다. 이노테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의 주가 하락과 불미스러운 루머들로 인해 소액 주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고 박지훈이 비밀리에 규합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소집한 자리였다. 강민혁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흔들기 위한 경쟁사의 비열한 공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잠재우고 자신의 압도적인 리더십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작정이었다.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그의 곁에는 윤소희가 유능한 파트너로서 배석해 있었다. 강민혁은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회사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문들로 인해 심려가 크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노테크의 눈부신 성장을 시기하는 세력들의 음해일 뿐입니다. 그는 이 위기를 발판 삼아 회사를 더욱 위대한 반열에 올려놓겠다며 화려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가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스크린을 가리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어두운 색의 파워 슈트를 입고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강당 안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공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한유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따르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무너지고 부서져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썩어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여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냉철한 모습으로 자신의 성격과도 같은 이곳에 서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무너지고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당신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는 이성을 잃고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뭐 하고 있어? 저 여자를 당장 회의장에서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서연에게 다가서는 순간 한유진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의장석에 앉은 이사회 의장에게 법원의 명령서를 제시했다. 제 의뢰인 이서연 씨는 이노테크의 주요 주주인 블루칩 투자조합의 합법적인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발언할 모든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외통수였다. 강민혁과 이사진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얼어붙은 보안 요원들 사이를 지나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경악과 공포로 굳어버린 강민혁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주주들을 향해 있었다. 연단에 선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차갑고도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주주 여러분,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강민혁 대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이노테크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손에 든 작은 리모컨을 누르자 강민혁의 화려한 미래 비전이 떠있던 대형 스크린이 꺼지고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이노테크의 진실 강민혁 대표이사 비리 특별보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크로노스소 외장 하드에 담겨있던 증거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증거들은 그 어떤 절규보다도 파괴적이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이노테크의 자금이 어떻게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강민혁과 윤소희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정교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장내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어서 강당에는 강민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진우 이사에게 회계 장부 조작을 지시하는 냉정한 목소리. 윤소희와 함께 이서연을 어떻게 파멸시킬 것인지에 대해 낄낄거리며 모의하는 비열한 목소리. 그의 육성으로 된 증거 앞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화면에는 500억 원의 연대보증 서류와 그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 보고서가 나란히 떠올랐다. 강민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가 공포로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윤소희는 이미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몰래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분노한 주주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서연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화면에는 초췌하지만 단호한 표정의 최진우 이사가 나타났다. 그는 영상 증언을 통해 강민혁의 지시로 저질렀던 모든 범죄 사실을 상세하게 고백했다. 대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주주들의 고성과 욕설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서연이 자신의 발표를 마무리하며 강민혁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이 남자는 위대한 경영자가 아닙니다. 그는 거짓과 배신으로 자신의 제국을 쌓아 올린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당의 뒷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인파를 뚫고 넋이 나간 채 연단에 서 있는 강민혁에게로 직진했다. 한 검사가 그의 눈앞에 차가운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강민혁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남자의 처절한 몰락이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심판의 날이었다. 강민혁의 제국은 그가 쌓아 올렸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주주총회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진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IT 신화의 몰락, 아내의 배신으로 완성된 거대한 사기극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의 범죄를 대서특필했다. 이노테크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결국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기업은 이제 탐욕과 부패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검찰의 수사는 크로노스스라는 절대적인 증거 앞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민혁의 공범들은 스스로 살기 위해 앞다투어 모든 죄를 자백했다. 공항에서 해외 도피 직전 체포된 윤소희 역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강민혁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그들이 자랑했던 견고한 범죄 카르텔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뿐 어떠한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감췄다. 그로부터 1년 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민혁은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되었다. 윤소희와 다른 핵심 공범들 역시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최진우 이사만이 정상 참작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재판이 열리던 법정의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인 강민혁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어떠한 동요도 일지 않았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희열도 아니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하나의 과정이 끝났다는 담담함뿐이었다. 그녀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 기자들이 몰려들기 전에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녀와 강민혁을 묶고 있던 마지막 굴레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강민혁과의 이혼을 마무리하며 그에게서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않았다. 대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결혼 전 자신의 재산이었으나 강민혁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가져가 빼돌렸던 자산만을 정확하게 되찾았다. 자신에게 씌워졌던 500억 원의 빚은 당연히 무효가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묻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다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금융중심가. 그러나 가장 화려한 빌딩은 아닌 한적한 곳에 새로운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SY 전략 컨설팅. 바로 이서연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회사였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오라클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를 이용해 거대 자본의 횡포에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어느 맑은 오후, 그녀의 사무실에서는 열띤 회의가 한창이었다. 서연은 적대적 M&A 위기에 처한 젊은 스타트업 대표에게 방어 전략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기술력이 아닙니다. 단물만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겨버리려는 약탈자일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인 자금줄을 먼저 끊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전략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불안에 떨던 젊은 대표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서서히 떠올랐다.
회의실 한쪽에는 박지훈과 한유진이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복수를 위해 뭉쳤던 세 사람은 이제 정의를 위해 함께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박지훈은 재무 분석을, 한유진은 법률 자문을 맡아 서연의 전략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들의 사무실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작은 요새와도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여유를 즐겼다. 박지훈이 문득 물었다. 가끔은 그 사람 생각나.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요. 그는 제가 이미 덮어버린 과거의 책갈피일 뿐이에요. 그가 저에게 한 짓이 지금의 저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한 사람의 평온함과 단단함이 묻어났다. 한유진이 그녀의 말에 힘을 보탰다. 맞아요. 우린 그냥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약자들이 거인과 싸울 수 있도록 그들 손에 무기를 쥐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해질 역의 햇살이 사무실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혼자가 된 서연은 창가에 서서 노을 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가 살았던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풍경과는 달랐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지금의 이 풍경이 그녀에게는 훨씬 더 아름답고 소중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상처를 넘어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평화로운 미소였다. 배신으로 무너졌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한 인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